박전의 경제노트입니다. 가을 이 사철을 맞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또 전세값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또 일각에서는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여부를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 해결 해법은 없는지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요즘 뭐 부동산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시장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때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한 6개월 정도는 좀 하락 안정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올 4월부터 다시 지금 되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재건축이 급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전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었어요. 이런 조짐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축이 시장을 견인하는 게 아닌가. 또 두 번째는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과 이런 중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시장도 과열된 데다가 중소형 새 아파트가 또 가격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다 감안을 하면 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앞으로 집값이 이러다간 또 폭등하는 거 아닌가 급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대책에 나올 때마다 반짝 떨어졌다가 또 좀 지나면 다시 또 올라버리고 불안해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결국 그 근본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결국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닌가. 이제 실패했다는 평가가 좀 낮은 평가가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6.19 대책이 2달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센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8.2 대책 2017년이죠. 이때도 한 두세 달 가다가 약발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9.13 대책 이거는 정말 초고강도 종합대책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16번이나 나왔더라니까요. 그런데 대책이 나오고 이렇게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 특히 또 가격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오르는 걸 본다면 이 부분은 그동안의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약발이 없다. 소위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평가도 과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규제 일변도의 정책, 말하자면 세금을 중과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정책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데 시장이 오르는 서울을 놓고 보면 공급 부족이 확실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세도 내리지 않고 집값도 동반 상승하는 걸 보면 결국은 땅값이 오르는 면도 있지만 원가가 오르는 면도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다시 집값이 오르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정가의 보도처럼 소위 투기 수요, 다주택자, 갭 투자자만 억제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그 다른 해법이 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정부가 내놓았어요. 이제 10일 대책. 왜냐하면 상기 신도시 카드를 내놓은 게 정부는 나름대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상기 신도시의 맹점이 무엇인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마용성과 소위 서울의 도심, 직주 근접이죠. 또 인기 지역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이런 소위 과거의 분당이나 또 우리 판교와 같은 이런 신도시가 이 상기 신도시에는 빠진 것입니다. 결국 그런 데다가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이걸 또 투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제하고 있고 여기에 또 세금을 중과하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내놓은 이러한 그 상기 신도시의 대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고 이제 새로운 대책이 말하자면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한다거나 또 도심권에 주택을 좀 공급하는 확대하는 정책이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신도시의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도 고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도 했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사실은. 가행 유동성에다가 거기다 이제 좀 경기가 또 나빠지니까 또 금리까지 또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이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어떤 대책도 아까 공급
정책이 뭐 뒷받침되면서 같이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 집값을 더 지금 그런 영향이 결국 지금 집값을 자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도 있는데. 예, 대표님 지적이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이제 빠르게 진행하느라고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는데 두 번째 원인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초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에요. 풍부한 유동성.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안전자산, 최근에 뭐 DLF 파동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금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고수익 고위험 상품보다 또 이렇게 금융에서 또 주식도 채권도 좀 불안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나 부동산이나 뭐 달러나 미국 국채는 좀 안전하다.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죠. 그러니까 이 1,100조가 넘는 시중 부동자금들이 결국은 한 방향. 그러니까 부동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곳으로 몰리는 것. 그리고 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나마 4% 수익률이 요즘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DLF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아직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이 한 4% 그러니까 지역이 좀 다릅니다만 5% 가량도 나오고 있거든요. 평균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여전히 시중 부동자금들이 몰리고 있고 떠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앞으로 금리가 이제 2021년경이면 저는 제로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일본처럼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부동산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또 집값이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 여기서 한 가지 해법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를 일본에 한 우리가 20분의 1 수준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또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상품도 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집값하고 이 전세값이 불안정하면은 결국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서민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그렇죠. 지금 전월세 있는 분들의 해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은 신규 분양 시장이 정부가 무주택자 우선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분양 물량이 다소 좀 풍성해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려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대출도 생애 최초 이런 걸 잘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상기 신도시 2021년에 나와요. 그래서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왕수 이제 이런 곳들에 분양을 노리는 것도 가청을 좀 쌓는 거죠. 그동안 좀 시간을 좀 경과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싼 주택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신도시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에 보면 GTX, ABC 많이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신설 역세권 되는 지역. 예를 들면 저는 신독산 여기 주변이라든지 망우 상봉이라든지 청량리, 신내 이런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세권으로 발전 성장하는 이런 지역들의 기존 주택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종환 원장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과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